자유를 위한 처방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을 주창하며 사회를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와 독재를 초래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하이에크의 저서 노예의 길은 경제적 자유의 통제가 곧 정치적 자유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경고를 담았습니다. 1970년대 케인즈주의의 위기 이후 그의 사상은 대처와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계획 경제의 실패를 예언한 그의 통찰은 소련 붕괴로 역사적 증명을 받았습니다. 하이에크가 제시한 자유를 위한 처방전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인식론적 겸손에서 출발하여 사회 질서와 법의 원칙을 재정립하려는 거대한 기획이었습니다. 그의 처방전을 핵심 원칙,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나누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요, 좀 특별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문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진단하려 했던 병은 바로 자유의 상실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 자유의 헌법은 바로 이 진단에 대한 일종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전체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병에 걸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20세기 중반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딱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서구 문명이 자유라는 자기 몸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이건 일종의 이념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그 원인을 파헤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처방전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이에크란 인물을 알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봐야 해요. 189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나서 두 번의 세계대전에 전체주의가 고개를 드는 걸 전부 직접 겪은 사람이죠. 정말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를 산 겁니다. 이런 경험이 녹아들어서 1960년에 바로 그 책, 자유의 헌법이 나온 거고 결국 1974년에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면서 그의 생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명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하이에크의 첫 단계는 이거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상태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즉, 진정한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럼 그가 말하는 자유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하이에크가 내린 자유의 정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 강압받지 않는 상태.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개예요. 강압, 그리고 자의적.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의 기분이나 변덕에 따라 내 삶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이에크가 아주 흥미로운 선을 하나 긋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랑 개인의 자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고 정부 일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적 자유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하이에크는 바로 그 다수의 결정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사적인 영역,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처방은 뭘까요? 하이에크가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바로 법의 지배였죠. 근데 그냥 법이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이에크가 말하는 진짜 법에는 3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법은 일반적이어야 해요. 특정인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둘째, 평등해야 합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예외?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예측 가능성입니다. 국가가 언제 어떻게 힘을 쓸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야 내가 뭘 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규칙, 즉 법의 지배가 딱 서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생적 질서라는 게 생겨나요. 이게 뭐냐면 누가 위에서 자, 이렇게 하세요 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사회 전체가 알아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시장 경제가 딱 그 모습이죠. 하이에크가 직접 한 말이 그의 생각을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입법자의 과업은 특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배열이 스스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뿐이다. 딱 와닿지 않나요?
정부는 정원의 꽃 배치를 하나하나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식물들이 알아서 잘 자랄 수 있게 좋은 흙과 물을 대주는 정원사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처방전, 현실 세계에서도 통할까요? 한번 시험해보죠. 하이에크의 원칙을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라는 시험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국가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유는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이에크가 점점 커져가는 복지국가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하이에크는 특히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는 중앙집권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첫째, 이건 결국 국가가 서비스를 독점하는 강제적인 시스템이 된다. 둘째, 공무원들한테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너무 큰 재량권을 주게 된다. 셋째, 젊은 세대의 부를 노년층으로 강제로 재분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그냥 국가의 직원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가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토론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게 결국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법의 집의 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라고 본 거죠. 이 원칙은 세금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례세, 이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거니까 하이에크가 말한 일반적인 규칙에 해당하죠. 그런데 누진세는 어떨까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하이에크는 이걸 좀 위험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정치적인 힘으로 소수에게 얼마든지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자위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우려가 그냥 기후가 아니었다는 걸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이랑 영국에서 누진세가 도입되고 불과 30년 만에요. 최고 세율이 8% 수준에서 무려 90%를 넘어버립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원칙 없는 규칙이 정치 상황에 따라 얼마나 변덕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직 극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20세기를 살았던 이 하이에크의 생각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사상에 남긴 영향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이에크 하면 보통 보수주의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책 마지막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이에크는 자신을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고전적인 의미의 진정한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기엔 보수주의는 그냥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믿는 진짜 자유주의는 명확한 원칙 위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자생적인 진보를 신뢰하는 거죠. 권유에 기대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냥 현상 유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원칙 안에서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변해가는 걸 긍정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유라는 문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렸던 하이에크의 생각을 따라와 봤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하이에크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